끓기 전 가장 뜨거운 순간, 식기 전 가장 냉정한 시선, 적당히 뜨거운 두 남자의 61번째 이야기. 여기는 95도 속 칠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입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님은 제 옆에 없습니다. 저희 저번주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짧게 어떻게 된 건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랑 군님이 이제 이 95도 속 칠링을 한 지도 1년이 넘었고, 저희가 쉼없이 달려왔고, 저희가 물론 중간에 한 번, 두 번 정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지긴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저희가 에피소드를 이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아무래도 이 방송을 준비하는 게, 물론 이 퀄리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시간도 되게 많이 쏟고, 더군다나 저희가 이거를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희의 본업은 따로 있고, 이 일은 저희의 본업 이후에 저희가 시간을 짬내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희 둘 다 이제 뭐라 그러죠? 매주 약간 압박감을 살아가는 약간 쳇바퀴가 있었는데, 이제 군인이 먼저 얘기를 꺼내셨죠. 사실 저도 얘기를 꺼내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 루틴을 계속 1년 넘게 가져가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쉬지 않는 것이 1 년이 넘었기 때문에 약간 서로 이 흐름을 끊을까 봐 약간 걱정돼서 서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저희가 기회가 돼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고, 군인이 먼저 저도 이제 찬성을 해서 "우리 한 주만 쉬자." 그리고 물론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다가가는 건 좋지만, 저희도 일을 하다 보니 바쁜 시기가 올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종인지 정확히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출장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또 출장을 계속 가고, 다음 주는 이제 2주 동안 출장을 가요. 그래서 이제 군님이 딱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딱 출장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녹음을 하고, 다음 주 출장 갔을 때 좀 이제 저도, 왜냐면 이제 오랜만에 다시 출장을 가는 거니까 긴 시간 좀 적응하느라 좀 힘들 수 있으니 군님한테 먼저 맡겨놓고, 다다음 주에 이제 비대면으로, 왜냐면 저희가 그다음 또 이제 넘버링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또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타임라인을 잡아서 군님과 저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이제 한 주 한 주 돌아가면서 에피소드를 좀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 저 두 번째 이제 솔로 방송인데, 이게 참 저번 방송도 그렇지만 떨려요. 이게 저번 방송도 군님이 얘기해 주셨고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엄청 불안불안하고 너무 어색해하고 이러는데, 결국 30분 후부터는 많이 자연스러워졌다고 군님께서 얘기도 하시고 저도 들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서, 지금 좀 어색할지라도 제가 한 10분, 20분만 더 들어주시면 제가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군님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 빈자리가 티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사는 얘기 잠깐만 해보자면, 제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니 요즘 확실히 피로감이 많이 누적된 느낌이에요.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잠을 자도 피곤한 느낌? 저도 드디어 이 직장인들의 만성 피로가 온 것인가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떤 시기는 잠을 적게 자도 몸이 이제 약간 계속 액티브한 느낌인데, 요즘은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만성 피로고, 점심에 밥 먹고 나도 피로고, 심지어 제가 커피를 끊었거든요. 커피를 끊어서 그런가? 어쨌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이 만성 피로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커피도 지금 2주째 끊고 있고, 마셔도 이제 디카페인만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자도 계속 피곤해요. 너무 힘들고,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하루에 운동을 두 개 해요. 골프랑 복싱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골프를 가는 빈도가 확실히 좀 줄었어요. 왜냐면 복싱을 갔다 오면 힘들어가지고 골프까지 못 가겠더라고. 그거 생각하면 절대 나이 들어서 그래 라는 나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 사실 솔직히 진짜 슬픕니다. 제가 진짜 스포츠맨이신 거 다 아실 거예요. 저 스포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느끼는 게, 제가 32살이잖아요. 물론 요즘 이제 신체 나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 뭐라 그러지? 저의 이 신체적 능력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수가 아니니까 더 괜찮은 거 아니야? 뭐하러 그렇게 집착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기술보다는 운동 능력에 의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운동 능력도 선수가 떨어지겠지만, 그러다 보니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저의 이 모든 스포츠의 실력이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모든 운동을 해도 평균 이상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운동신경이 좋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꾸준한 운동을 20살,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해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뭐 웨이트도 그렇고 뭐 복싱도 그렇고 골프는 막 시작했으니까 떠나서 농구도 그렇고 어쨌든 기본 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언젠가 이 평균 이하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그리고 몸이 또 괜찮은 편이에요. 운동신경도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운동 능력을 많이 발휘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플레이를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좀 슬픈 게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전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요. 1년 1년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제가 운동을 총 지금 3개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웨이트를 더 하고 싶은데 웨이트를 뺐어요. 진짜 너무 여력이 없어서. 제가 골프, 복싱, 농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것마저도 저는 사실 적어요. 왜냐면 진짜 나이 들면 못 하잖아요. 약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들면 자고 싶어도 계속 잔다. 이것처럼 뭐라 그러지? 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내 신체 나이가 한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이 운동을 최대한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요즘 약간 늙어가는 게, 뭐 늙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저는 사실 늙어가는 건 좀 더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40대 살면 어떨까? 50대 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흥미로운데, 신체 능력이 죽어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물론 제가 죽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는 32살이다 보니까 떨어질 일만 남았잖아요. 사실 이제 올라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걱정되고, 그래서 약간 그게 집착으로 퍼져서 지금 약간 운동을 과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몸을 혹사하고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운동을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골프하고 출근하고 복싱하고 또 돌아와서 이 방송 준비하고 그리고 주말엔 쉬어줘야 되는데 주말엔 또 아침부터 농구 가고 또 농구 갔다 와서 한숨 자고 또 골프 가고 제가 진짜 이 몸을 혹사하고 있었네요. 이 몸이 안 망가지는 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쌓였던 마일리지가 겨울 동안 이 쌓여왔던 신체적 마일리지가 이제 오는 것 같네요. 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을 때 이제 군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갔을 때 친구가 당연히 아예 없잖아요. 제가 거기 연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도 항상 축구도 좀 재밌게 하고 이제 친구들도 좀 이제 뭐 친구 많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친구를 활발하게 사귀는 편이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거나 아니면 자기들 고등학교 애들끼리 어울리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데 저 같은 외국인은 이제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혼자 길 걸어 다니면서 너무 심심하니까 그땐 지금처럼 막 와이파이 뭐 셀룰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성행할 때가 아니라서 막 유튜브를 들으면서 가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걷다 보면 진짜 그냥 혼자 잡소리를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팟캐스트 하듯이 혼자 그냥 스포츠 얘기 복귀해보고 뭐 예를 들면 좀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어제 토니 퍼거슨 경기를 보면 토니 퍼거슨은 그때 그러면 안 됐습니다. 토니 퍼거슨이 이때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심심하고 너무 이제 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 저희 댓글 달아주시는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 같은 외로움을 느끼셨다면 저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 얘기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혼잣말을 계속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 혼잣말이 스포츠의 주제로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스스로 약간 딥한 얘기도 혼자 해보고 전 이제 이거를 저 스스로는 약간 자신과의 대화라고 하거든요.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뇌에서 약간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아요. 방금처럼. 뭐 스포츠 같은 것도 제가 그 당시에 그 축구를 엄청 좋아했는데 엄청 제가 또 약간 오타쿠적으로 좋아하잖아요. 뭐 하나에 빠지면 막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레알 마드리드랑 리버풀이랑 경기를 했는데 리버풀이 당연히 져야 되는 그런 이제 배당이고 실력차인데 리버풀이 이겨버렸어. 그럼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면에서 이 차이를 만들어낸 거지? 어떤 면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못한 거지? 이러면 제가 이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한 40분인데 계속 걸으면서 생각을 해요. 아니면 혼자서 그냥 혼잣말을 해요. 레알 마드리드, 어제 뭐 누가 잘 못했고요. 누가 패스를 잘했고요. 막 혼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벌어졌구나. 여기서 리버풀이 평소보다 잘했구나. 여기서 레알 마드리드가 평소보다 못해서 뭐 이 포지션에 승부가 갈렸구나. 이렇게 갑자기 딱 모든 게 해결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마리가 풀린다고 하죠. 그렇게 풀릴 때가 있는데 방금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팟캐스트를 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이런 막 팟캐스트 듣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가끔씩 사색? 전 이것도 사색이라 생각해요. 명상? 명상은 좀 오바고 사색? 아니면 제가 하는 대로 스스로와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뜬금없이
갑자기 인생 조언을 좀 하게 됐네요. 어쨌든 이렇게 혼자 하게 되면 이런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물론 군님이랑 함께 있어도 주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약간 지금 혼자 해도 주제가 막 흘러가긴 하지만 어쨌든 저의 의식의 흐름에서 막 흘러가다 보니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저희 인트로는 오늘 준비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하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지. 그리고 군인과 방송을 하게 되면 아무리 저희가 친한 친구고 이제 막 시선만 마주쳐도 호흡이 맞고 이러지만, 그래도 두 명이서 하는 거다 보니 저희가 아무래도 이 순서를 같은 걸 정해놓고 교통 정리를 해놓고 방송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만큼은 그냥 아무것도 안 적어 보고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계획했을 때도 좋은 방송이 나오지만 자유롭게 했을 때도 뭔가 더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10분 넘게 제가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뉴스를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군인과 상향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목표로, 개인적인 1차 목표로 세워둔 게 유튜브 50, 팟빵 30,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아무래도 아직 한국에서는 좀 팟캐스트로서 자리 못 잡았으니까 스포티파이 10 혹은 15, 네이버 오디오 클립 지금 없어졌지만 소리 스튜디오 한 10, 15 생각했는데 어쨌든 지금 유튜브가 49명이고 팟빵이 26명입니다. 저희 1차 목표에 거의 다 다가왔기 때문에 한 번씩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 사실 제가 저번에 솔로 방송할 때도 얘기했지만 뉴스 같은 경우는 다른 코너들에 비해서 저랑 군님과의 케미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뉴스도 이제 이모저모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파생되는 얘기거리가 둘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재미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뉴스는 웬만하면 최대한 간략하게 하거나, 사실 저는 뉴스 안 할래 했거든요. 아예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뉴스를 되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뉴스 얘기 안 하고 군님 오면 2주 후에 같이 얘기하려 했는데, 이 뉴스를 하게끔 만드는 큰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 그리고 저와 군님이 제일 좋아하는, 공통으로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 토니 엘쿠쿠이 퍼거슨이 돌아옵니다. 심지어 복싱이 아니라 MMA로 돌아옵니다.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엄청난 브레이킹 뉴스인데, 심지어 상대방이 누군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앤서니 페티스입니다. 이 경기가 이제 MVP 프로모션에서 열리는데, 아시잖아요. 넷플릭스와 MVP가 첫 MMA 이벤트를 열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기에 이제 큰 화제성이 필요했죠. 그래서 메인 이벤트로 론다 로우즈와 지나 카라노를 데리고 왔고, 심지어 은간우도 데리고 왔고,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네이트 디어즈와 마이크 페리, Real BMF, Who is Real BMF라는 타이틀과 함께 데려왔고, 확실히 큰 화제성이 필요했는데 우선 성공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 이제 사실 UFC 최고의 경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전 토니 퍼거슨과 앤서니 페티스 경기도 저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명경기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2차전에 성사시킨 것 자체가 확실히 제이크 폴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안다. 그리고 참 추진력이 대단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도산도 옵니다. 예. 주니어 도스 산토스도 돌아올 정도로 참 이게 영향력도 크고 파급력도 크고 제이크 폴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느끼고, 심지어 이제 UFC에서 방출됐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얘가 왜? 아직 그렇게 또 방출된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의아했었던 로젠스트루이크까지 품게 되면서 MVP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첫 MMA 이벤트를 여는데 아주 스무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엘쿠쿠의 토니 퍼거슨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참 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퍼거슨을 다시 한번 옥타곤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약간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전 퍼거슨이 이길 것 같다고 생각도 안 하고 퍼거슨이 이제 예전 엘쿠쿠이 시절 같은 느낌도 안 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토니 퍼거슨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팬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 뉴스라고 하기보단 현 상황에 대해서 약간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봤던 뉴스 중 하나가 이슬람 마카체프의 매니저 알리가 이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슬람 마카셰프가 7월 달에 이미 탑 랭커와 타이틀샷이 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사실 지금까지 이슬람 마카셰프의 손 관련된 부상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뭐 토프리아가 쫄티네, 마카셰프가 쫄티네,
뭐 마카체프 손부상이라고 데이나 화이트가 했는데 뭐 사격도 잘하고 뭐 백도 잘 치고 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알리 말로는 뭐 아직 컨펌은 아닙니다만 알리 말로는 7월 달에 탑랭커와 경기가 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물론 이제 마카셰프가 쫄티했다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토프리아가 좀 오버하고 있다는 쪽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7월 달에 돌아올 수 있는데 굳이 6월 달에 토프리아를 받지 않은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토프리아 측에서도 대충 불러놓고 돈이 맞지 않아 라고 내뺀 것 같긴 한데 이러면 더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마카체프가 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토프리아 측 입장이 맞다면 마카체프가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상이라고 하면서 경기를 뺐다는 건데 이 뉴스가 좀 흥미로워지는데 이거는 제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건 뉴스라기보다는 이제 아마 많은 사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번 주 이제 리뷰랑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고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뭐 리뷰에 앞서 먼저 스포일러를 하자면 모브사르가 르노모피를 이기면서 지금 넘버원 컨텐더로서 자리를 공고히 확고히 하고 있는데 재앙 실바가 이제 불안했나 봐요. 왜냐면 다음 상대가 바로 모브사르로 지금 여론이 가고 있으니까 재앙 실바가 계속 여론을 어떻게든 약간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음 타이틀 도전자다라는 식으로 지금 프레이밍을 애써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왜 갑자기 재앙 실바가 자기가 넥스트 챌린저라고 지금 볼카노프스키를 콜아웃하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건덕시라도 있어야 이게 사실 언론 플레이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래 인정 뭐 이런 약간 여론이 나야 뭐라 그러지 그나마 없던 희망도 이제 생기는 건데 지금 이거는 사실 여론들도 인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볼카노프스키도 한번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재앙 실바가 아니라 모부사라가 자신의 다음 타이틀샷 도전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 볼카노프스키의 요지는 재앙 실바가 탑 컨텐더랑 싸운 적이 디에고 로페스전 단 한 번밖에 없다. 근데 그 경기마저도 졌다. 근데 나는 그 디에고 로페스를 두 번이나 이겼다. 근데 재앙 실바가 갑자기 에노드 알렌을 이겨놓고 자기가 다음 타이틀샷이다. 자기만이 볼카노프스키를 막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자기한테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했고요. 제가 그 댓글을 보니 많은 여론들도 볼카노프스키에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제 볼카노프스키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FC가 나에게 주면 나는 빼지 않고 경기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흘러가는 느낌상 모브사르인 것 같아요. 일단 디에고 로페스 나갔죠. 이 아이드 로드리게즈 경기하는 지 오래됐죠. 재앙 실바가 이제 그 틈을 노려서 한번 이 여론 뒤집어 보려고 그랬는데 여론은 생각보다 재앙 실바가 아니라 모브사르의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르론 머피가 모브사르에게 졌는데 먼저 경기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다음 상대는 모브사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누가 이길 것 같은지는 먼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뉴스라는 코너에 넣기는 좀 그렇지만 이 코너의 마무리로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스타였나? 레딧이었나? 되게 흥미로운 약간 게시물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뭐 짧게 얘기하면 러시아, 미국, 브라질 MMA 선수들 대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 체급별로 누가 제일 세 보이냐 이제 어느 팀이 제일 세 보이냐 이건데 아무래도 이제 UFC가 MMA에서는 최고의 단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실 거의 다 UFC 선수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 UFC 내에 또 랭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랭킹으로 딱 보면은 대충 감이 와요. 누가 여기 이 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세고 누가 두 번째로 세고 누가 세 번째로 센지 대충 느낌이 와요. 이런 랭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도 이제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저의 생각도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가지고 와봤고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팟빵이나 아니면 유튜브 커뮤니티 한번 올려볼 테니 한번 그냥 댓글 한 번만 가볍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저희 재미로 하는 거니까 뭐 가볍게 하는 거고 그래서 막 너무 막 이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플라이급부터 얘기하자면 러시아 대표로는 타기르 울란페코프 이제 UFC 플라이급 랭킹 14위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랭킹 10위 알렉스 페레즈 그리고 랭킹 1위 얼마 전까지 챔피언이었던 알렉산드레 판토자가 브라질을 대표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빠르게 넘어가자면 판토자가 1등이죠. 그 다음 제 생각에는 알렉스 페레즈가 2등인 것 같고, 랭킹 순으로 봐도 그렇겠지만 제 생각도 그래요. 3위는 타기르 울란베코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체급으로 넘어가자면 벤텀급 같은 경우는 러시아 대표로는 벤텀급 챔피언 표토르얀, 미국은 랭킹 공동 2위 션 오말리, 브라질은 랭킹 7위 데이비드슨 피게레도인데, 이것도 사실 이미 랭킹으로 갈린 것처럼 좀 약간 명확하죠. 당연히 표토리안이 1등이고 그 다음이 셔노말리, 3등이 데이비슨 피게레도인데, 여기까지도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있다면 셔노멀리가 표토리안을 이겼으니 셔노멀리가 1등을 가져가는 게 마땅치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그건 소수일 것 같고, 뭐 지금은 표토리안이 더 폼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UFC 내 가장 큰 오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표토르얀과 셔노멀레의 경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패더급으로 바로 넘어가자면, 이번 에피소드의 사실상 주인공이죠. 모부사르가 러시아를 대표하게 되고요. 사실 모부사르의 국적은 또 따로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나라가 러시아 영이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로 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대표로는 랭킹 5위 알저메인 스털링이고요. 스털링 같은 경우도 이제 자메이칸 출신인데, 어렸을 때 미국으로 왔나? 아니 뭐 미국 시민권을 받았나?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일단 미국을 대표하는 것 같고요. 랭킹 2위 디에고 로페스가 브라질을 대표합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을 대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 헷갈리는데 디에고 로페스가 엄연히 브라질 사람입니다. 뭐 공교롭게도 이 패더급에서는 국적 논란이 은근히 조금씩 다 있네요. 뭐 세 선수 모두 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간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전 1등은 모부사르, 그리고 2등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디에고 로페즈를 선택할 것 같은데, 전 알조메인 스털링일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근데 이거 디에고 로페스일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전 알저메인 스털링 2등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에고 로페스 3위. 근데 저는 디에고 로페스가 2위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라이트급, 여기가 좀 특이해요. 8체급에 3명씩 총 24명이 이 로스터에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UFC 출신이 아니면서도 UFC 소속이 아닙니다. 러시아 대표로 우스만 누르마고메도프이고요. 이 선수는 이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다게스탄 출신이고요. 주로 벨라토르와 PFL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당연히 모두 다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다게스탄 특 아시죠? 무패입니다. 이 선수 MMA 전적이 무패이고, 뭐 누르마고메도프 하면 생각나는 건 하빕 생각날 거고, 또 하빕의 사촌인 우마르도 생각날 거예요. 그 우마르의 동생입니다. 예, 친동생. 그 우스만 누르마고메도프인데, 이 선수가 저도 듣기만 들었어요.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고, 진짜 UFC에서 아직 오지 않은 선수 중에 진짜 기대해볼 만한 선수다라고 전 많이 들었고, 물론 이제 알아요. 제가 저랑 군님이 벨라토르 출신 진짜 기대 많이 한다 해놓고 그 선수들이 넘어와서 UFC에서 뼈도 못 추리는 모습 많이 봤는데, 그거 그거고, 그것 때문에 저의 우스만 누르마고메도프의 평가가 너무 평가절하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 전 정말 잘한다고 들었고, 미국 대표로는 저희 이제 백악관 경기에서 당당하게 헤드라이너를 차지한 미국의 대표로서 헤드라이너를 차지한 저스틴 게이츠고, 이제 브라질 대표는 Who is real BMF 찰스 올리베이라가 브라질 대표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일단 게이츠를 3등으로 먼저 넣고요. 이제 우스만이랑 찰스 올리베이라를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사실 우스만 경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본 것도 그냥 잘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하이라이트만 몇 번 본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전 우스만을 높게 평가하지만 일단 찰스 올리베이라 1등을 좀 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지만 저스틴 게이츠보다는 확실히 좀 앞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스만을 2등으로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만 1등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웰터급인데, 여기도 러시아 대표로는 웰터급 챔피언 이슬람 마카체프고요. 미국 대표로는 랭킹 6위 션브레디, 브라질 대표로는 랭킹 5위 칼렐로스 프라치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뭐 1등은 이미 정해져 있죠. 이슬람 마카체프가 1등일 것 같고요. 아마 2등이나 3등이 좀 저는 갈리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두 선수가 장점이 또 상이하기 때문에, 프라치스의 장점이 타격과 샴브레드의 장점은 그래플링. 결국 이런 싸움에서는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자신의 장점의 수준이 높냐의 싸움인데, 저는 지금 그래도 폼이 더 좋은 프라시스를 2등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샴브레디 폼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3등으로 넣었는데, 아까도 비슷하지겠지만 알저메 스털링과 디에고 로페스와 비슷하게 저는 누가 2등을 가져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두 선수입니다.
바로 넘어가자면 미들급. 여기도 이제 또 챔피언이네요. 러시아 대표로 함자트 치마에프. 사실 함자트는 이제 체첸 출신인데 아까 이제 모브사르랑 비슷하게, 그리고 우스만 이슬람이랑 비슷하게 이 나라가 러시아령이다 보니까 아마 러시아로 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보지 맙시다. 미들급의 러시아 대표는 함자트 치마에프고요. 미국으로는 이제 곧 있으면 이 함자트 치마에프와 경기를 하게 되는 션 스트링랜드고요. 브라질 대표로는 랭킹 5위 카이오 버얼류인데, 이게 약간 이제 프리뷰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함자트 치마에프와 션 스트링랜드가 곧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대충 그냥 캐주얼하게 가볍게만 예측하기에는 함자트 치마에프가 1등이고 저한테는 2등은 션 스트링랜드, 3등이 버얼류인 것 같습니다. 다음 라이트 헤비급은 마고메드 앙칼레프 그리고 부엉이가 러시아 대표로 나오고요. 미국 대표로는 우리 라서바, 칼릴 라운트리가 나오고, 브라질 대표로는 이거 이 선수 라이트 헤비급에 넣어도 되나 싶지만 알렉스 페레라가 들어가 있네요. 만약에 알렉스 페레라가 이제 헤비급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자리에는 당장 생각나는 거 아마 조니 워커겠죠. 이제 제가 랭킹을 지금 보고 있는데 라이트 헤비급 랭킹에는 알렉스 페레라 제외하고는 랭킹권의 브라질 사람은 랭킹 12위 조니 워커밖에 없네요. 일단 뭐 알렉스 페레라가 거기 게시물상에 나와 있으니까 알렉스 페레라를 넣고 생각해 보자면 당연히 1등은 알렉스 페레라, 2등이 좀 갈릴 수 있는데 전 라운트를 좀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2등을 누가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그냥 너무 뻔하게 갈까봐 약간 변주 주는 느낌으로 그냥 라운트리 주겠습니다. 그 다음 마고메드 앙칼레프가 3등일 것 같고, 헤비급으로 가자면 러시아 대표는 헤비급 랭킹 2위 알렉산더 볼코프고요. 미국 대표로는 공동 랭킹 4위 커티스 블레이즈, 브라질 대표로는 랭킹 14위 발터 워커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랭킹 11위 탈리송 테세라가 왜 없냐 라고 하는 댓글도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는 탈리송 테세라가 들어오든 발터 워커가 들어오든 일단 전 3등일 것 같고, 일단 결국 1등을 누가 뽑는데 이것도 전 또 볼코프가 무난하게 1등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커티스 블레이즈가 2등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론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큰 이견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다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제일 높은 점수를 가져간 팀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당연히 러시아고요. 그 다음 1점 차로 브라질이 2등, 꼴등은 미국입니다. 이게 참 존 존스만 있었어도 이거보다 높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등, 3등이 많고 1등이 하나도 없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롭네요. 제가 이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가볍게 한번 보고 댓글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난 미국이 제일 센 것 같다. 혹은 나는 벤턴급에는 미국 대표로 누가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잖아요. 그냥 가볍게 즐기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그냥 참여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2부로 돌아와서 UFC 파이트 나이트 런던 리뷰와 이번 주에 있을 UFC 파이널 시애틀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군님이 없으니까 확실히 같은 1부여도 제 발화량 자체가 많잖아요.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또 제가 군님이 말하는 동안 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같은 1부, 같은 30분이어도 너무 힘드네요. 목이 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잠시 쉬는 시간 동안 물을 좀 마시고 왔고요. 군님의 빈자리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아마 이제 저번 주 썸네일을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 UFC 런던 카드가 너무 재미없다. 그리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왜 코메인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호흡기라고 생각한 이 두 선수마저도 재미없는 선수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썸네일 자체도 재미없었는지 확실히 좀 조회수 자체가 많이 적었어요. 근데도 제가 이제 모든 경기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본 경기들은 그래도 제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재밌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파이나이트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좀 아쉬운 경기력이고 아쉬운 카드들이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재밌었던 경기를 몇 개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그거죠. 이보. 제가 진짜 저번 시간에 플레임을 얘기하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이보라고 부르겠다 했던 그 폴란도 선수. 이 선수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MMA 커리어 7경기 연속 1라운드 피니시란 말이죠. 2개의 서브미션, 5개의 KO인데 과연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까?
사실 관전 포인트였고, 그리고 데뷔전 상대였던 이보 아슬란과의 경기가 생각보다 졸전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의 진짜 실력이 이보 아슬란과의 경기력일까? 혹은 빅리그 데뷔전이어서 너무 긴장한 것일까? 제 실력이 안 나왔던 것일까? 또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다시 한번 1라운드 승리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1라운드 피니시 기록을 7경기에서 8경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경기는 좀 경기력을 입증했냐? 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게 이게 경기가 29초 만에 끝났잖아요. 28초 만에 끝났죠. 그래서 이 선수의 실력을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 선수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이 선수의 실력을 보기가 좀 힘들었고, 오스틴 레인 같은 경우는 UFC에 오기 전에 UFC보다 더 괴물 같은 선수들만 모인다는 NFL 선수 출신으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 경기까지 패하게 되면서 연패는 3연패로 늘어났고요. 최근 6경기 1승 5패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지금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방출될 것 같고요. 아마 반등은 좀 힘들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경기는 이제 이 경기가 논란이 많더라고요. 마이클 페이지와 샘 패터슨의 경기였는데, 이게 논란이 많은 이유는 판정 논란? 아니죠. 너무 노잼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UFC 런던, 런던 하면 사실 좀 노잼의 국가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영국은 약간 좀 노잼의 국가인데, 거기에 어울리는. 하필이면 또 이 두 선수 다 영국 사람이거든요. 이 카드, 메인 카드의 유일한 두 영국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역시 노잼국. 경기가 너무 재미없었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이클 페넌 페이지도 이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경기력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경기 스타일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죠. 팬들은 재밌는 경기를 보고 싶어서 UFC 직관을 간 거고, 저희도 재밌는 경기가 보고 싶어서 UFC를 본 건데, 경기가 어떤 이유로든 재미없으면 충분히 야유를 받을 만한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이 경기에 대해서 뭐 짧게 얘기를 하자면, 졸전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생각나는 건 일단 아데사냐와 유엘 로메로, 데렉 루이스와 은간우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경기가 재미없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경기가 똑같았어요. 마이클 베넌 페이지가 애초에 노가드로 상대방을 되게 약간 도발하잖아요. 주먹이 나오게. 그리고 그 주먹이 나오면 바로 슬립으로 피해주면서 카운터 치는 게 이제 마이클 베넌 페이지의 그 장점인데, 마이클 베넌 페이지도 이제 계속 그 자신의 전략을 그대로 들고 왔고, 상대방이 샘 패터스는 주먹이 나가는 순간 마이클 베넌 페이지에게 카운터 당할 걸 알고 있으니 이제 그 게임 플랜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안 하고, 마이클 베넌 페이지도 그럼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안 들어와? 그럼 나도 공격 안 해. 왜냐면 난 카운터만 노릴 거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 재미없게도 그냥 아무도 공격을 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네, 저는 사실 이거 보다가 그냥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저 웬만하면 좀 화장실 급해도 어차피 5분이니까 라운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냥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뭐 갔다 와도 큰일 없을 것 같고 해서. 저도 솔직히 노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어떤 이유가 됐든 저희는 재밌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찾아간 거고 찾아보는 건데, 경기가 재미없으면 자유받아야죠. 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게 썸네일의 주인공이죠. 코메인 이벤터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게 코메인이 아닐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코메인 이벤트가 됐더라고요. 코메인 이벤터로 패더급 루크 라일리와 마이클 에스웰 주니어가 낙점되었는데요. 경기 양상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마이클 에스웰 주니어가, 그냥 에즈웰이라 부르겠습니다. 에즈웰이 압박을 하면서 이제 루크 라일리가 타격 리듬을 못 살리게 클린치 싸움을 걸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루크 라일리가 리듬이 살아나려고 할 때 클린치를 걸어주면서 계속 이렇게 약간 압박을 해주면서 흐름을 계속 중간중간 끊어줬는데, 하필이면 이제 에즈웰의 압박이 약간 소강 상태일 때, 왜냐면 계속 압박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소강 상태일 때 라일리가 다시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리듬이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경기가 뒤집혔죠. 1라운드 중반부터 뒤집힌 것 같아요. 약간 루크 라일리도 초반에는 에즈웰의 압박에 되게 당황하는 듯 했는데, 이제 오히려 라일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압박을 시작하자 에즈웰이 라일리의 스피드와 리듬감에 당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못 뒤집고 그렇게 이제 경기가 끝나버렸죠. 이 경기를 이제 한 줄로 평이한다면 사실 그거죠. 에즈웰은 전진 압박을 멈추면 안 됐고, 라일리는 춤을 멈추면 안 됐죠. 얘가 춤이라는 게 이제 그 리듬이 멈추면 안 됐었는데, 확실히 라일리가 리듬이 한 번 타기 시작하니까 에즈웰이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라일리의 리듬이 살아나니까
이제 그때는 늦었죠. 사실 이제 살아나기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살아나고 나서는 오히려 에지웰이 이제 그걸 막으려고 달려들면 오히려 저 좀 쓰러져 주세요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 수준차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럴 때 들어갈 때마다 카운터를 한 번씩 맞기도 맞았고요. 에지월도 이제 더 이상 전진을 할 수 없는 게 맞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라일리가 또 이제 리듬이 워낙 하이페이스예요. 이 하이페이스에 끌려다니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인파이터긴 하지만 인파이터에서 가장 많이 얘기 듣는 게 그거거든요. 아무리 상대가 빠른 아웃파이터라고 빨라도 너의 리듬을 챙겨서 너의 리듬대로 가야 된다. 인파이터는 리듬 뺏기는 순간 끝이다. 복싱은 리듬 뺏기는 순간 끝이다. 물론 이거 복싱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전 격투기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듬 뺏기는 순간 끝인데 이 리듬이 심지어 라일리가 하이페이스다 보니까 그 너무 빠른 페이스에 끌려다녔고 그러다 보니 지칠 수밖에 없었죠. 맞기도 많이 맞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자기 페이스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결국 이제 답은 매 라운드 시작할 때마다 왜냐면 이제 라운드가 끝나면 어쨌든 1분을 강제로 쉬잖아요. 그때 이제 좀 시동이 꺼져 있는데 매 라운드 시작할 때마다 그 리듬 시동이 걸리기 전에 에지웰이 자신의 흐름으로 최대한 시동을 막거나 아니면 최대한 시동이 늦게 켜지도록 흔히 제가 얘기하는 시동은 그 리듬이에요. 리듬을 타는 걸 최대한 느리게 타게 막았어야 됐는데 계속 그걸 실패했고 3라운드 초반에 에지웰도 그걸 아니까 이제 시동이 걸리기 전에 막으려고 그래플링 싸움을 좀 효과적으로 걸어줬는데 사실 큰 효과를 못 봤어요. 끌고 내려갔어야 했는데 못 끌고 케이지에서 계속 이제 싸잡아 두기만 하고 심지어 그 케이지에서 금방 벗어나게 만들었죠. 이제 그때 지쳐버렸고 그 잠깐 지친 사이에 라일리의 또다시 그 흐름에 시동이 걸려버렸죠. 이 리듬의 시동이 걸려버리면서 설란드도 무난하게 그냥 라일리가 가져갔고 이제 흐름을 끊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도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클린치도 했고 그리고 끌고 내려가려고 테이크다운 시도도 많이 했는데 결국 못 데려가고 심지어 클린치에서도 묶어내지 못하니 뭐 시동이 걸려버린 거죠. 그렇게 경기는 끝나버렸고 루크라일리는 자신의 조국에서 승리를 거둠과 동시에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UFC에서 자신의 입지를 조금 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루크라일리 사실 기대 안 했는데 이번 경기 보니까 확실히 보는 맛이 나는 선수긴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팀메이트인 패디 핀블랙과 약간 비슷한 장면도 있었던 것 같고 다음 경기가 확실히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럼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가자면 메인 이벤트 경기였는데 패더급 랭킹 1위 모부사르 예블로예프와 랭킹 3위 르론 머피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랭킹 1위와 랭킹 3위 이제 누가 차기 타이틀샷을 받을 것이냐 또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였는데 또 이제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그거였죠. 과연 누구의 무패가 먼저 깨질 것인가. 사실 두 선수 모두 무패이다 보니 이 기록은 둘 중 하나는 패를 갖고 돌아간다. 이게 이제 이 UFC 런던 메인 이벤트를 프로모트 할 때 나왔던 키워드 중 하나였는데 르론 머피가 패하게 되면서 르론 머피는 자신의 커리어 첫 패를 자신의 조국 팬들 앞에서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 양상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경기가 진짜 어렵게 성사가 되었죠. 원래 처음에는 르론 머피가 부상을 당해서 재앙 실바가 대신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잠깐 있다가는 모부사르가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재앙 실바가 대신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모부사르가 그 당시에 나 비자 문제 해결됐다 걱정하지 마라 나 경기 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 제가 해설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하루만 늦었어도 못 들어올 뻔 했더라고요. 심지어 모부사라가 직접 이제 대사관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니 꼭 비자 달라 이렇게 찾아갈 정도로 되게 절박했다고 하는데 참 모부사라도 함자트 못지않게 옥타곤에 올라갈 때까지 옥타곤에 올라간 게 아닌 선수 중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경기 양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저번 주에 프리뷰하면서 예상했던 거랑 같이 모부사라가 먼저 압박을 하는 그림이었고 르론머피가 압박을 받고 계속 뒤로 백스텝하는 그림이었는데 약간 적극적으로 공격보다는 약간 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모우사르가 압박을 하고 있지만 원래 거기선 되게 적극적으로 계속 클린치 걸어주고 테이크다운 걸어주고 이걸 평소에 그렇게 했다면 뭔가 이번 경기는 그런 공격보다는 그냥 보고 있는 느낌? 약간 확실히 평소랑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저 정도로 몰아가면 더 압박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그래플링을 하면서 압박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침착했고 오히려 르론 머피의 주먹이 나오길 보고 카운터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1라운드 중반에 르론 머피도 뭐지? 약간 어정쩡하게 있던 게
이게 모두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지어 상대방의 르론 머피마저도 이게 뭐야? 원래 보통 이 정도면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이 정도로 압박이 들어오면 지금 내가 끌려가도 남아야 되는데 얘 왜 가만히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제가 복싱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도 모르게 상대방의 거리에 들어와 버렸는데 상대가 날 안 치고 있어. 그럼 약간 되게 약간 뇌정지 오거든요. 뭐야 이거 나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원래 한 대 맞고도 남아야 되는데 왜 얘 나 안 때리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뇌정지가 올 때가 있어요. 1라운드 중반에 실제로 르르모피가 약간 어정쩡하게 뇌정지가 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모두를 약간 헷갈리게 만들었죠. 왜냐면 모브사르가 평소랑은 좀 다른 게임 플랜을 들고 온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1라운드는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전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했어요. 사실 둘 다 너무 간을 보는 라운드여서. 근데 저는 그나마 좀 더 압박을 많이 했고 적극적이었던 모브사르에게 줬었고요. 2라운드부터는 분명 그래플링이 들어올 거라고 의심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르론 머피가. 왜냐면 저희가 알잖아요. 모브사르의 장점은 그래플링인데 얘 분명히 그래플링 들어온다. 분명히 그래플링 들어온다. 라고 약간 의심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는데 타격진이 길어지니까 약간 그 뇌정지가 한 번 더 온 것 같아요. 뭐지? 이 타격만 하는 건가? 이 그래플링 아예 없는 건가? 아, 좀 애매하네. 아, 일단은 나도 타격해보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르로모피도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그래플링만 견제하다가 주먹을 이제 적극적으로 섞어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공격들이 꽤 잘 들어갔는데도 모브사르가 계속 그래플링 안 하고 타격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 했던 거 보면 저 이제 그때 느꼈죠. 아, 이번 경기는 확실히 타격을 주 전략으로 들고 온 게 맞구나. 그리고 르르모피의 모브사르가 언제 그래플링을 하지? 라는 그 의심의 끈이 점점 더 이제 놓여지면서 더 타격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전 2라운드 르르모피 좋았고요. 3라운드에는 이제 머피가 이제 의심의 끈이 놓아지면서 먼저 압박하면서 타격전을 풀어나가려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브사르가 아싸 이때를 노려서다. 난 너가 타격으로 들어오길 바랬어. 이런 느낌으로 택다운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왜냐면 타격을 머피가 압박을 해서 들어오니까 두 선수의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딱 그 좁아졌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테이크다운을 눕혀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래플링의 길이 보여서 이어진 느낌? 왜냐면 그 이후에 그래플링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1, 2라운드에 이제 타격을 계속하면서 르론 머피를 좀 안심시킨 다음에 약간 이제 살짝 방심했을 때 그래플링으로 갈라 했으면 3라운드부터 그래플링을 계속 더 활용했겠죠. 뭐 다행히 르론 머피가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테이크다운을 당하긴 했지만 금방 일어나서 큰 위기는 없었고 모브사르 입장에서는 머피가 사실 제가 저번 프리뷰에서도 얘기했듯이 뒤로 빠지는 파이터다 보니까 자신의 원래 게임 플랜대로 갔으면 상성이 좋고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마 타격전으로 간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타격으로 가서 자신이 재밌는 이 노잼 파이터라는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이제 타이틀샷에 도전하고 싶어서 타격으로 굳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똑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모브사르 입장에서는 사실 머피를 상대로 자신의 원래 게임 플랜대로 하면 더 쉽거든요. 머피는 뒤로 빠지는 파이터고 모브사는 계속 압박하는 파이터고 심지어 머피는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모브사르가 그냥 끌고 내려가면은 쉽게 이제 포인트를 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머피가 일어나는 능력이 테이크다운 디펜스보단 좋긴 해도 어쨌든 모브사르가 좀만 힘쓰면은 계속 눕혀놓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눕혀놓고도 일어나면 다시 눕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라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마 사람들이 지적까지는 아니고 이제 좋은 포인트를 얘기했듯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타격으로 가서 자신은 노잼 파이터라는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다음 경기는 꼭 타이틀샷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2, 3라운드가 머피에게 갔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3라운드는 모브사로 주긴 했는데 머피에게 갔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만큼 이제 서로 비슷비슷하다라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4라운드 로블로 감점을 당했을 때 모브사르가 이제 진짜 그래플링 쓰겠다. 왜냐면 게임 플랜을 타격으로 갖고 왔어도 일단 2, 3라운드가 머피에게 갔을 확률이 있는 상황에서는 4라운드 로블로로 당하게 되면 자기가 1-3, 1-4, 5라운드를 이겨도 동점인 거니까 이제부터는 좀 그냥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 자신이 좋아하는 경기 전략으로 가져가서 경기 운영하겠다 했는데 감점을 당했으면도 자신의 장점인 그래플링을 바로 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4라운드에서는 르로모피를 압박했어요. 심지어 그 압박도 그래플링형 압박이 아니라 타격형 압박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플링까지 나오니 이제 르로모피가 완전히 당하는 그림이었죠. 4라운드는. 오히려 감점을 당해서 승기는 르로모피에게 간 것 같았지만 경기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이제 모브사한테 간 거죠. 왜냐면
르르모피가 타격으로도 4라운드 당했는데 마지막에 그래플링 테이크다운까지 당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슬램덩크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슛과 패스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면 더 맞기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리고 르르모피가 지친 건지는 아니면 그래플링이란 두 번째 옵션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모브사의 타격에 반응이 더딘 느낌이었어요. 뭔가 약간 반박자 느린 느낌? 그리고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의 펀치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르르모피도 펀치를 내긴 하는데 자신의 흐름에서 내는 게 아니라 쫓기는 듯이 약간 내야 되니까 내는 느낌의 펀치들이 많았고 아마 지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4라운드에서는 이제 이전 라운드들 4라운드 전 이전 라운드들에서는 금방금방 일어나줬거든요. 그래도 끌려 내려가면 끌려 내려갔지만 근데 5라운드에는 일어나기조차 힘들어하고 일어나도 리커버리가 아니라 다시 끌려 내려가고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거의 옥타곤 한 바퀴 돌았죠. 제 생각에 옥타곤 꼭지 하나하나 다 찍어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래플링 반응이 많이 느렸고 제가 이거 이 경기 본 후에 이제 쇼츠로 오늘인가 어젯밤에 본 것 같은데 고관절이 경기 중간에 빠졌다고 하죠. 아마 그 영향도 클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부상을 안고 뛰면은 못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퍼포먼스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안 좋은 몸으로 싸우면은 체력도 다 빨리 닳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이 경기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게 판정이죠, 결국. 두 명의 심판이 48대 46을 줬고 한 명의 심판이 47대 47 무승부를 주면서 만장일치 판정승이 아닌 메이저리티 그러니까 다수결 판정승을 모부사르가 거두게 됐는데 이 좀 공교롭게도 48대 46 준 심판 둘은 1, 3, 4, 5라운드를 모부사를 줬어요. 근데 저도 이거랑 똑같이 주긴 줬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3라운드는 르로모페에게 줘도 이상하지 않다 였고 그리고 40대 47대 47 동점을 준 심판은 1, 2라운드 르로모페를 줬고 3, 4, 5라운드를 모부사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3라운드가 되게 의견이 갈릴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1라운드에서 의견이 갈렸고 3라운드는 3명의 심판 모두 다 모부사를 줬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로써 이제 르로머피의 무패는 깨져버렸고요. 이제 이 판정에 대해서 말이 많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무승부였던 게 제일 합리적이었던 것 같다. 제일 마땅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은 해요. 무승부였으면 썼을 확률이 제일 높았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부사르가 이겼다는 거에 큰 의견은 없어요. 결국 모부사르가 가져간 거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3라운드인 거잖아요, 결국. 예, 뭐 나머지 1, 4, 5라운드는 큰 이견의 여지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결국은 3라운드를 누가 가져가냐의 싸움이었는데 모브사르가 가져갔으니 승리는 뭐 큰 논란 저한테는 큰 논란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무승부여도 이상하지 않다 정도인 거지. 예, 뭐 결국 루무피는 제가 저번 프리뷰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플링이 약점이 있는데 그걸 보완 못 해왔고 모브사르는 약점이라고 약하다고 평가받던 타격의 발전을 이뤄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두 선수의 격차가 그리고 승리의 향방이 갈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게 애석하게도 UFC 런던을 할 때마다 메인 이벤트에서 영국 선수들이 꼭 패배를 하네요. 저번에 리온 에드워즈도 샴브레드에게 탭 치면서 패배했고 이번 경기도 무패였던 르모피가 하필이면 자신의 조국에서 심지어 메인 이벤트에서 첫 패를 기록하는 것도 그렇고 참 UFC 런던이 암울하네요. 참 슬프네요. 슬퍼. 그럼 일단 저희는 UFC 파이나잇 런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UFC 파이나잇 프리뷰가 열릴 시애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카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메인 이벤트 때문이겠죠. 우리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3연패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상승세인 조 파이퍼를 만나게 돼서 사람들이 이 대회 그리고 이 메인 이벤트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경기를 프리뷰하기 전에 이번 카드에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선수들 제가 기대하고 있는 선수들 혹은 경기들을 먼저 짤막하게 얘기하고 마지막 메인 이벤트를 좀 심층 있게 다루고 싶은데요. 일단 언더카드에 라이트급 체이스 호퍼가 랜스 깁슨 주니어와 경기를 하고요. 사실 전 체이스 호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 싫어하지도 않지만 근데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군님이 체이스 호퍼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군님을 샤라웃하기 위해서 한번 체이스 호퍼를 얘기해보고요. 이 체이스 호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승패를 반복하다가 지금 5연승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작년 8월 UFC 319에서 알렉산더 헤르난데즈에게 1라운드 TKO패를 당하면서 약간은 좀 꺾여있는 체이스 후퍼입니다. 이제 상대편인 랜스 깁슨 주니어는 작년 12월 이제 20년도 마지막 UFC 이벤트에서
킹그린과 졸전을 펼치면서 그 끝에 스플릿펜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킹그린의 연패가 끊겨요. 예, 이제 그 킹그린의 연패를 끊어주는 이제 깁슨 주니어인데 이 졸전에서 큰 기대 안 했는데 이 선수 찾아보니까 벨라토르에서도 5승 1패를 기록하고 커리어적으로도 킹그린 경기 패배까지 9승 2패밖에 안 되는 꽤 괜찮은 전적의 파이터였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UFC가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UFC 내에서 좀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이 선수의 MMA 수준이나 커리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이 경기 프리뷰를 준비하기 전에는 체이스 후퍼가 좀 잘 나간 이제 약간 밀어주는 느낌이니까 랜스 깁슨 주니어가 그냥 던져주는구나 했는데 또 막상 전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마냥 던져주는 상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이트급 이그나시오 바하몬데즈와 토피크 무사에프인데 이그나시오 바하몬데즈는 아마 UFC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라이트급에 어울리지 않는 진짜 규격의 체급의 선수거든요. 진짜 크고 진짜 길잖아요. 그리고 그 체급을 이용해서 마누엘 토레스와 제일린 터너 포함 3연속 1라운드 피니시를 기록하면서 랭킹까지 들어갔던 선수고요. 심지어 거기에 큰 기대를 모으면서 상위 랭커인 베테랑 라파엘 피제프를 만나는데 이게 베테랑 라파엘 피제프를 상대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약간 열세를 보이면서 결국 패배하거든요. 그래도 피제프 상대이기도 하고 또 워낙 이제 그 전에 3연속 1라운드 피니시가 이제 인상 깊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상대방이 좀 특이합니다. 상대방 토피크 무사이프가 이제 MMA 전적이 28전에 베테랑이긴 하지만 이제 막 UFC 데뷔전을 치른 선수거든요. 근데 약간 의아한 부분이 이 선수가 심지어 그 데뷔전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36살로 어리지도 않고요. 심지어 숏 노티스도 아닌데 이그노쇼 바하몬드를 받았거든요. 이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게 이그나쇼 바하몬데즈가 그래도 라팔 피체프까지 받을 정도면 꽤 기대를 받았다는 건데 UFC에서 한 번 기회를 놓쳤다고 이 정도까지 떨어지나? 싶기는 솔직히 한 경기 대진이긴 합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특이한 것 때문에 약간 히스토리를 알고 싶어서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아는 선수는 마이클 키에사가 칼스턴 해리스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대가 안 되거나 혹은 인지도가 없으면 ESPN에는 마이클 키에사의 상대가 니코 프라이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뭐야 이거 쇼 노티스인가? 칼스턴 해리스가 갑자기 부상으로 나가서 이제 니코 프라이스로 된 건가? 했는데 또 UFC나 구구 찾아보니까 칼스턴 해리스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슬프네요. 예. 진짜 기대가 안 되거나 얼마나 인지도가 없으면 ESPN에서도 그냥 다른 선수를 대진표에 넣어놨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마이클 키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좋아하는 그 군님이 특히 좋아하시는 TUF 우승자 출신이고요. 이제 2012년 TUF 결승전을 통해서 UFC에 입성해서 자신의 22번째 UFC 경기를 앞두고 있는 38살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마이클 키에사가 현재 3연승 중이긴 한데 이 3연승 직전에는 이제 빈텐스 루케, 션 브레디, 케빈 홀란드에게 3연패를 당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더 이상 탑 컨텐더로서는 경쟁력을 잃긴 했는데 지금 널랭커들을 상대로는 3연승을 거두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무시하면 안 되긴 합니다. 어쨌든 UFC 내에서 3연승이라는 것 자체는 상대를 막론하고 대단한 성적이고 퍼포먼스긴 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 칼스턴 해리스는 똑같이 38살 동갑내기거든요. 근데 현재 2연패 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마이클 키에사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그 다음 경기로 좀 넘어가서 이제 이 경기부터 제가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성 플라이급 랭킹 3위 알렉사 그라스와 랭킹 6위 메이시 바버의 경기입니다. 이제 두 선수의 최근 전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그라서 같은 경우는 뭐 모두가 알다시피 셰부첸코를 뜬금없이 이기고 셰부첸코와 트레일로지 끝에 결국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랭킹 5위 나탈리아 실바를 잡고 다시 빠르게 타이틀샷을 원했지만 이게 뜻하지 않게 나탈리아 실바에게 무력하게 패배하게 되거든요. 그 후에 이제 26년도 첫 번째 대회인 UFC 324에서 원래 로즈 나마유나스를 상대하기로 했는데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이제 이 일련의 두 가지 사건으로 현재는 타이틀 전선에서 많이 멀어지게 된 그라소고 이제 바버 같은 경우는 현재 7연승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적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 선수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에린 블래치필드였나요? 미란다 메버릭이었나? 경기 앞두고 부상인가 감량 실패로 경기를 못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님의 약간 표현을
빌려 쓰자면, 군님이 평소에 애용하는 표현을 빌려 쓰자면, 이 선수도 이제 올라오기 전까지는 안심하면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일단 이 두 선수의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둘은 이미 5년 전에 붙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알렉사 그라소가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선을 거뒀는데, 참고로 이 경기 지금 UFC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선수 경기를 앞두고 1차전을 지금 공짜로 올려주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자면,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사 그라소는 한 체급 아래인 스트로크에서 3승 3패를 기록하면서 약간 지지부진한 성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끝에 안 되겠다, 나 올라가야겠다, 이 체급 나랑 안 맞는다 해서 플라이급으로 올라와서 우리 한국의 김지현 선수를 잡으면서 자신의 새로운 체급에 연착륙을 한 상태였고요. 반대로 메이시 바버는 이제 DWCS로 입성해서 3연속 TKO를 기록하고 기대를 모았는데, 록산 모데페리에게 패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UFC에서 첫 패배를 기록하는데, 하필이면 이제 패배뿐만 아니라 그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대까지 끊어지면서 그라서는 상승세, 메이시 바버는 하향세라는 약간 대조적인 흐름에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소는 그 승리 이후로 계속 승승장구까지 하면서 저희가 알다시피 타이틀까지 얻어냈고, 최근 전적을 보면 알다시피 이제 그때와는 반대로 그라소가 하향세, 바버가 상승세인 상태로 두 선수가 경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애청자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라소의 타격 스킬을 세간의 평가만큼 높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이 농구에서도,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세트 슈터가 있고 샷크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 슈터는 이것도 농구 좋아하셔야 알려나? 클레이 탐슨 같은, 그러니까 이제 딱 슛을 쏘게끔 만들어주면 거기서 슛을 잘 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선수들은 막 자신이 막 드리블해서 막 어떻게든 슛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의 도움으로 막 스크린을 타서 마지막 패스 하나를 받은 다음에 빈 공간에서 슛을 잘 쏘는 선수들을 이제 세트 슈터라고 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샷 크리에이터들도 있거든요. 샷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막 드리블하면서 자신의 공을 몰면서도 이제 수비를 제껴내고 슛을 쏘는, 이런 각을 만들어서 이제 찬스를 만들 줄 아는 선수인 건데, 뭐 축구로 따지면 한 세트 슈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를 받아서 골 넣는 선수고, 이제 샷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메시처럼 자신이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슛을 때리면서 골을 넣는 이제 스타일인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알렉사그라소는 세트 슈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즉, 자신이 만들어 치는 스타일보다는 수동적인 타격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같이 이제 압박을 걸어주면 그라소의 타격 스킬이 빛을 보는데, 만약 그라소의 거리에서 싸워주지 않는다면 그라소는 끌려가게 되어버려요. 그냥 수동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전 샷크레이터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셰브첸코전도 그랬죠. 셰브첸코가 계속 그라소와 안 마주치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럼 나탈리아 실바전은 그게 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났죠. 나탈리아 실바가 계속 이제 자신의 킥거리에서 발로 차주고 이제 그라소가 원하는 주먹거리는 안 들어가려고 하고 계속 아웃파이팅을 해주니, 그라소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하다가 끝나버리잖아요. 한 번도 못 잡는 상태로. 잡는다는 게 나탈리아 실바를 자신의 거리에 한 번도 두지 못한단 말이죠. 한 번도 나탈리아 실바가 위험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전 그래서 로즈 남아유나이트 전이 취소되긴 했지만 그 경기가 예정대로 진행됐어도 저는 로즈가 승리를 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로즈가 워낙 이제 인내나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메이시 바워 같은 경우는 커리어 초창기에 4연속 TKO승을 거둘 정도로 파워가 좋긴 한데, 제 생각에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는 그 파워가 승부의 향방을 가를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그라스의 타격을 높게 평가 안 하긴 하는데, 그건 단지 이제 세간의 평가만큼 높게 평가하지 않는 거지. 전 그래도 그라스의 타격 스킬이 좋다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대놓고 들어오는 상대에게 그라스의 타격 스킬은 충분히 위협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시 바버가 자신의 힘을 믿고 이렇게 막 들어와 버리면 그라소가 1대1로 붙었을 때, 그러니까 들어오는 상대에게는 충분히 아직도 멋진 카운터를 넣을 수 있는 선수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메이시 바버가 그 전략을 들고 올 것 같진 않아요. 그제 힘 대 힘으로 붙어보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오히려 알렉사 그라소의 이 테크닉에 당할 것 같은 느낌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리고 또 그라소의 약점 중 하나로 또 꼽고 싶은 게 테이크다운 디펜스나 다시 스탠딩으로 일어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론 주짓수 스킬을 갖고 있긴 해요. 좋은 주짓수 스킬을 갖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메이시 바버는
그래플링이 괜찮은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승부의 향방을 가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1차전도 사실 메이시바버가 3번 중에 5번 테이크다운을 성공을 시키거든요. 근데 영향가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라소가 금방 일어나기도 일어났고, 오히려 그라소가 밑에서 더 서브미션 캐치를 많이 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이시바버가 끌고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큰 장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타격 면에서도 그라소의 타격이 육안으로도 훨씬 월등히 더 많았거든요. 타격 성공 횟수가, 타격 시도 자체도. 그래서 이 경기가 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라소의 테이크다운 디펜스나 이 다시 일어나는 리커버리 능력이 좋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또 1차전에서 보면은 메이시 바보가 또 그렇게까지 잘 눌러놓는 느낌은 아니었고, 오히려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소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약간 픽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1차전과 비슷한 형태로 메이시바워는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래플링을 분명히 섞어 줄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라소랑 1대1로 타격을 섞고 싶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영어는 토투 토죠. 이제 얼굴을 맞대고 타격을 섞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끌려 내려가는 그라소가, 참고로 저는 그라소가 테이크다운을 막을 거라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라소의 테이크다운 디펜스는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이 끌려가는 그라소가 1차전과 똑같이 주짓수로 계속 바버를 괴롭혀 줄 것이냐, 이 싸움이 될 것인데, 만약에 이게 좀 뻔한 얘기지만 끌려 내려갔을 때 괴롭혀 줄 수만 있다면 알렉사 그라소의 승리일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힘으로 눌러서 그라소를 못 움직이게 만든다면 메이시 바버의 승리일 것 같은데. 이제 픽하기 너무 어렵네요. 결국은 이제 비슷한 양상에서 5년 동안 누가 더 성장했냐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저는 메이시 바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보통은 이럴 때는 이제 흐름이 좀 더 좋은 사람이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점점 피곤해지는데,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어가서 빠르게 이제 이번 UFC 파이널 시애틀 메인 이벤트 경기를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들급 랭킹, 랭킹 4위 좀 어색하네요. 랭킹 4위의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랭킹 14위 조파이퍼의 대결입니다. 사실 14위와 4위가 경기를 하는 게 좀 흔치는 않잖아요. 이만큼 이제 조파이퍼가 워낙 지금 뜨는 신예기도 하고 기대를 많이 받는 기대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상대는 이스라엘 아데사냐입니다.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모두 다 아니까 그냥 짧게만 얘기할게요. UFC 데뷔 후에 미들급에서 12연승을 거두면서 잠정 챔피언, 통합 챔피언, 그리고 5차 방어까지 성공하면서 미들급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었죠. 심지어 지금도 미들급 하면 생각나는 선수 중 한 명인 아데사냐였는데, 참 세월도 무색하게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4패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함께 추락하고 있는 그입니다. 이 3연패 중 션 스트링랜드 전 제외하면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도중에 뜬금없이 패배했기 때문에, 좀 약간 이 3연패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충격과 약간 특이점을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 파이퍼 같은 경우는 비록 잭 해머슨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UFC에서 7경기 중 지금 6승을 거두고 있고요. 그 와중에 3KO, 2 서브미션을 기록할 만큼 커리어에서 아주 상승세인 선수입니다. 이 직전 경기 아부스 마고메도프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지금 랭킹에 진입하게 됐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만나면서 자신의 생애 두 번째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게 된 선수고요. 진짜 랭킹 14위인데 바로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만나서, 물론 아주 썩어도 준치라고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아직도 뛰어난 선수긴 하지만, 만약 이 경기를 이긴다면 바로 랭킹 4위권으로 진입하게 될 테니 컨텐더 중, 타이틀샷 컨텐더 중 한 명이 되는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조 파이퍼 하면 사실 생각나는 게 파워예요, 파워.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파워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수고, 이 UFC PI에 이제 펀칭 기계 머신이 있는데, 은간우보다 높게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물론 전 믿진 않아요. 근데 이제 높게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파워가 강하고, 맷집 하면은 두 줄째가라면 서러운 가스텔럼을 2번이나 다운시킬 정도로 파워가 증명된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가 타격만 부각돼서 그렇지, 그 라자크 알 하산과의 경기에서, 그 알 하산이라 부를게요. 알 하산이 딱 기가 막히게 들어온 타격하는 타이밍에 카운터 테이크다운이 들어간 후에 바로 암 트라이앵글로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타격만 부각돼서 그렇지 그래플링 자체도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 사실 이게 아데사냐 전성기 때 만났으면은 조 파이퍼야 식은 죽 먹기예요. 왜냐면 아데사냐 상성과 또 맞는 게, 아데사냐가 이런 파워형 선수들 있잖아요.
테크닉보다 파워형 선수들, 코스타, 캐노니어, 로메로 이런 이제 수많은 강펀처들을 만나서 무난하게 승리한 경험이 많아요. 심지어 이제 페레이라 1차전도 꽤 잘 싸웠음에도 마지막에 경기가 뒤집힌 거지만 1차전도 꽤 잘 싸웠단 말이죠. 물론 이제 페레이라가 테크닉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그만큼 강펀처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달라졌죠. 왜냐면 이제 아데사냐의 직전 상대였던 이마호프가 타격이 좋긴 하지만 사실 조파이퍼만큼 파워가 좋거나 KO율이 높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수에게 KO 당한 게 이게 지금은 아데사냐의 현실이에요. 전성기 아데사냐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션슬랜드한테도 한번 KO를 당할 뻔했었죠. 이제 이렇게만 들어보면 조파이퍼가 무조건 이기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또 조파이퍼에게도 마냥 좋은 신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조파이퍼가 지금까지 잘 싸워온 것도 사실이고 높은 KO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조파이퍼가 잘 싸워온 상대 선수들을 보면 같이 주먹을 섞어줬던 선수들이랑 상대할 때 잘 싸웠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조파이퍼가 고전했던 선수들은, 그리고 패배했던 선수를 보면 거리 조절을 되게 잘해줬어요. 잭 해머슨이 유일한 패배인데 잭 해머슨도 거리를 두면서 계속 때려주고, 파이퍼가 뒤쫓아가다가 오히려 라운드 경기 후반에는 지쳐버리면서 디펜스 자체도 루즈해지면서 약간 비교적 일반적인 타격전으로 끌려가면서 판정패하거든요. 심지어 가스텔럼 살마한드도 가스텔럼이 약간 1, 2라운드 정신 차리고 인앤아웃 잘 해주니까 이제 조파이퍼가 약간은 좀 1, 2라운드에 비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 경기의 승자를 예측하기 너무 힘든 게, 조파이퍼 같은 경우는 타격도 타격이지만 레슬링을 섞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타격 말고도 그래플링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데사냐가 테이크다운 방어율이 커리어 테이크다운 방어율이 76%나 될 정도로 높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사실 조파이퍼가 더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냥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크다운이 들어와 버리면 성공의 유무를 떠나서 손해를 보는 건 아데사냐가 더 크다 생각해요. 왜냐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니까. 이거 끌려 내려가도 힘든데? 이거 내가 막았다고 해도 가까이 붙어버리네?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걱정은 아데사냐의 멘탈이에요. 이게 제가 아데사냐의 멘탈을 높게 평가 안 해요. 물론 이제 어른스러운 모습도 가끔씩 보여주긴 하는데, 애 같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경솔한 모습도 사실 많이 보여준단 말이죠. 물론 잘 나갈 때는 문제 없죠. 유명한 스포츠계의 명언 있잖아요. 승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 근데 이제 아데사냐는 더 이상 그렇게 승리를 계속 쌓아가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아데사냐가 그 얘기를 했죠. 자신은 더 이상 타이틀런을 하지 않고 남은 커리어를 즐기겠다라고 이제 선언 아닌 선언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인터뷰를 봤을 때 아데사냐 강정기를 봐온 사람으로서 아 참 세월이 야속하구나라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동기부여의 의심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인터뷰는 3연패 후에 한 이야기고, 그 3연패 속에서는 다른 영향도 많겠죠. 근데 이제 DDP전에서 꽤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기력하게 역전당했고, 이마버프전에서도 좀 뜬금없이 패배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라 그러지? 좀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 멘탈리티의 이 마지막 한 끗이 없어진 느낌? 왜냐면 다 이뤘잖아요. 그리고 아데사냐가 얘기했듯이 자기는 더 이상 타이틀런을 하지 않고 남은 커리어를 즐기겠다라고 선언도 했고, 저는 사실 더 파이팅에 제가 이거 전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었나? 했는데 아마 잘렸었나? 방송에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파이팅에서 마모루와 이글의 경기를 그 에피소드를 되게 좋아하는 게, 거기서 이글이 미국 선수거든요.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상대가 없는 거야. 근데 마모루라는 일본의 걸출한 스타를 만나면서 주먹을 섞고 오랜만에 자신을 고전시켜서 되게 재밌어 해요. 근데 마모루는 자신의 목표가 뚜렷해. 나는 이글을 잡고 챔피언이 돼야겠다. 근데 이글은 이미 챔피언이고 방어도 꽤 많이 했어요. 그 미국의 이글이라는 선수는. 그런데 이 선수는 그냥 이 목표는 하나야. 나를 고전시켰으면 좋겠다. 누군가. 이게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데사냐 같은 거죠. 근데 결국 이 승리의 향방을 가른 건 뭐였냐면, 둘이 누가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혈투를 벌이는 중에 이글이 그래, 내가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나를 고전시킬 선수를 만났구나.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는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모루는 난 꼭 너를 쓰러뜨리고 타이틀샷을 받을 거야, 이 멘탈리티 하나로 결국 그 주먹이 닿고 안 닿고, 그래서 서로 제가 알기로는 서로 같이 주먹을 섞는데 이글이 그 주먹을 맞고 마모루는 그 주먹을 맞고도 버티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것처럼 이 결국 동기부여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이제 아까 알렉사 그라소 얘기 때 준비했는데 못했던 건데, 전 그라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미 타이틀샷을 받았고 타이틀을 거머쥐었었고 저는 그라소에게 무슨 동기부여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데사냐는 그라소보다 더 길게 타이틀샷을 받았고 이미 자신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더 이상 타이틀샷을 노리지 않겠다. 난 내 커리어를 즐기겠다라고 얘기했으니 그 한 끗이 부족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동기부여의 한 끗이. 그래서 저는 아데사냐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조 파이퍼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저는 저의 좀 그런 사적인 감정의 반대편으로 한번 서보고 싶어요. 전 조 파이퍼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아데사냐가 약간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만족해 버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버리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마 제가 이 95도 속 칠링을 해오면서 가장 큰 업셋을 한번 노려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배당은 둘이 비슷비슷하지만 저는 무조건 아데사냐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전 조 파이퍼에게 한번 제 스스로의 역배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혼자 떠드는데도 벌써 제가 1시간 20분이나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편집을 하면 1시간 10분?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사이로 끊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눈이 점점 감겨옵니다. 지금 현재 시각 3월 25일 수요일 11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제가 사실 마지막 메인 이벤트 얘기는 좀 거의 졸면서 한 것 같긴 한데, 부디 별 문제 없이 녹음이 잘 됐으면 좋겠고, 녹음의 퀄리티도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듣는데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솔로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군님이 혼자 하실 거고요. 전 다음 주에는 한 주 쉬고 다다음 주에 군님과 함께 돌아와 UFC 327 프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저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군님 방송 꼭 들어주시고 저와 군님은 다다음 주에 저희 완성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